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때 아닌 듣기 평가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다. 우리 국회를 겨냥한 우리 국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말이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그러자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인기 키워드로 봄바람 휘바이든이 연이어 리트윗되고 있는데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 노랫말 가운데 봄바람 휘날리며 이 부분을 봄바람 휘바이든이라고 바꿔 넣은 겁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가 화제가 돼야 할 텐데요. 왜 자꾸 이런 논란만 일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외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에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는데요. 잠시 후 상주시 서명옥 희망복지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10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진봉 교수님 만나는 예. 날만 되면 왜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이 터지는지. 그러니까요. 오늘 특히나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할 얘기는 정말 예. 많은데. 예. 자, 대통령의 품격, 대통령의 언행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자꾸만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난번 그 나토 순방 때도 있었죠. 이러다가 뭐 순방 징크스가 생기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걱정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논란이 이어서 이번에 비속어 논란까지, 여기에 한미회담, 한일회담에 대한 논란거리까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그렇죠. 자, 교수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저는 그러니까요. 청력이 좋지 않아서요.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어떻게 듣기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예. 제가 최근에 또 언론사에서 이렇게 잡음을 좀 제거하고 공개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상으로만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바이든으로 들렸습니다. 네. 바이든으로 들렸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 김은혜 수석은 날리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듣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러 번 들었고, 네. 제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여쭤봐도 대체적으로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예. 예. 뭐 외신도 많이 보도를 했던데, 예. 다들 뭐 바이든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통령의 발언, 글쎄요, 이 얘기도 문제지만, 예. 명백히 문제지만, 자,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 날리면이라고 이렇게 해명한 부분. 예.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인 것 같은데 예. 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언론에 더 책임을 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 이런 대응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죠. 일단 이제 김은혜 수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걸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 열 몇 시간 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밤에 나왔어요. 그랬었죠. 근데 물론 이제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민들, 이거 국민들 거의 다 들었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럼요. 이게 영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수석이니까 대통령의 실수를 좀 해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또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본인은 그렇게 들린다고 하시니 들리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게 정말 그렇게 날리면이라고 들었을까? 만약에요, 반대로 국민들이 이걸 바이든이라는 단어로 들었다면 김은혜 수석의 이 해명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겁니다. 네.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요,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또 비화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언론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또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인가? 한 예로요. 바이든 대통령도 올 1월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썬으로 시작하는. 네, 폭스뉴스 기자한테 이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단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거 마치 이제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포착이 돼가 녹음이 됐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자한테 직접 사과했어요. 직접 사과를. 미안하다고. 네.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계속 날리면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바이든이라고 들었던 국민들은 엄청나게 화가 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는 문제. 두 번째, 정미경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론 학자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익을 위해서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된다. 그건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 저널리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네.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발언이 굉장히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언론인의 한 분이시잖아요. 지금 앵커도. 아니 언론은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부니까 그거 덮고 넘어가고 언론이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도 그걸 국익이라는 이유로 덮고 넘어간다고요? 그럼 언론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건 회사의 홍보실입니다. 회사의 홍보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언론 중에도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의 언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북한의 언론이에요. 북한 조선TV가 조선중앙방송인가요? 그 방송에 김정은 욕하는 거 봤습니까? 김정은 실수하는 공격한 적 있습니까? 김정은이 이끄는 그 정부라는 그 정부에 대해 비판 한마디 하냐고요. 그게 언론입니까 대체? 그러면 국익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덮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의 언론과는 대체 무엇일까? 이거는 언론을 완전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언론관이고요. 예전에 이정현 홍보수석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KBS에 압력 가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잖아요. 기억납니다.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잘못한 거, 대통령이 실수한 거를 보도하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언론의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실 홍보실만 있으면 돼요.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언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또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국회도 상당히 바빴는데 저는 그걸 좀 지켜보면서 한덕수 총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바지 총리니 신문 총리니 그 더 심한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이낙연 전 총리와는 정말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 실망이 좀 컸습니다.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쉽게 대답을 못 하실까. 아니, 실망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발언도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바이든이 앞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 바이든 앞에서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바이든 없을 때 뒤에서 욕하면 뭐 욕을 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바이든이 없을 때 쪽팔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외국 정상에 대해서 그게 바른 겁니까? 앞에서 얘기해야만 문제가 되고 없는 데서 뒤에서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다른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의회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해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든 그 의원들에 대해서 한 나라의 정상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게? 앞에서 하면 안 되고, 몰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그 EXX라는 발언.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말이 맞구나. 이렇게 국민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더 심한 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XS, 저 XS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자기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그러면 사실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면.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 그게 무슨, 자기들만 모이는 회의 석상도 아니냐. 공개적인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던, 회의가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예. 거기다 외국인들도 있었고 나오면서 기자들도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그렇게 쉽게 막 공개적인 자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 그 인터넷이나 뭐 SNS 댓글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쭉 봤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뭐 댓글 자유롭게 뭐 비판의 글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판의 그 수준을 좀 넘어선, 그러니까 비판의 가치도 없다는 말로 들리는. 그러니까 뭐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부끄럽다, 창피하다, 뭐 타대 그렇죠. 이런 말들이 제일 많았던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가면요. 이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진실을 공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더 클리어하게 또 이제 우리 이제 소리나 이런 거 기술력이 발전해서 이걸 더 저는 더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석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초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이든의 사례처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확산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응이 너무 미숙해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뭐 조문 얘기도 해야 되고 한미회담, 한일회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한일회담에 대해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 좀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이제 양국 갈등 원인이자 최대 현안이 이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뭐 얘기도 못 꺼냈고 기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는 우리가 저자세로 뭐 한편에서 뭐 굴욕 외고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다 좋다 이겁니다.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까지 한일 회담에 집착할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도 굉장히 우리가 좀 굴욕적 국민으로서 좀 굴욕적인 느낌을 다 받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윤 대통령 자신도 분명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뭐가 아쉬워서 왜 자꾸 일본에게 이렇게 다가가느냐? 저는 그 의도,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지율이 지금, 오늘 지지율도 이제 지난번보다 갤럽 기준으로 하면 더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반등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실적을 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전 정부와 차별화를 이루면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정책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접근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계속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반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일본과 정상화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실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도 이루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좋은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는 포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한일 정상회담에 그렇게 아주 집착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정권과 차별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 올리려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보좌를 하는 분들은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논란이 되는 게 우리는 만난다. 그쪽에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우리는 약식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하려다가 약식회담했고 거기서는 또 간담회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진도 보면 아무런 국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창문 블라인드 내려지면서 찍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도 문제가 돼요. 장소도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주 유엔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국격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거기를 쫓아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그 수상이 지금 거기서 행사장이잖아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로 간 거잖아요. 시간 내서 만나준 거잖아요 그쪽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일부러 찾아간 것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국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낄 그런 어떤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하고 일단 만난 사진부터 찍고 보자. 윤 대통령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실 텐데. 본인도 그러시겠죠 물론. 근데 그게 찍으면 사진 찍어서 오면 이 모든 게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사진을 찍으려고 다른 논란이 될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하나의 목표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정이나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평가를 그거 한 장의 사진으로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몰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조문 이슈도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사실 영국 관객 조문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조문하러 간 거죠. 정작 조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못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셉션이 있었나 봐요. 각국 정상들 모여서. 리셉션이 끝나고 얼마든지 그 밤에 7시인가 8시에 끝났다면서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다른 정상들도 갔다는데 갔었죠. 이걸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간 걸로 보여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근데, 아까 말씀한 일본 왕도 갔어요. 조문 끝나고. 그리고 일본 왕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상한 또 설이 또 나돌더라고요. 그래서 무속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그쪽으로 귀결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김건희 이제 여사하고 막 연계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볼 때 그걸 다 떠나서 조문을 하고 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조문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처음에 늦게 도착해서 못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주말 동안에 또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 같네요. 자,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은하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마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주시에서는 이달부터 이런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자, 상주시 서명옥 희망복지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명옥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명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주시에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이제 시행한다는 건데, 자, 먼저 이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하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네, 상주시에서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네.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2019년 제정하여 2021년까지 연 1회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네. 2021년 조사 결과 1인 가구 수는 전체 세대수 48,906세대의 33%인 16,198세대이며 네. 그중에 5%인 869세대의 문제 유형인 생계곤란, 주거곤란, 기타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을 파악하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 현재 2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60여 명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시민에게 작은 보상을 드리고자 금년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시행한다는 건가요, 팀장님?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나요? 예, 언제부터 네. 시행했어요, 올해? 저희가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제 뭐 7, 8, 9 석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뭐 신고는 좀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까지? 현재 한 3건 정도 신고가 되었는데요. 예, 예. 기 보호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예. 친인척이나 복지 공무원 그리고 복지시설 관계 종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가 지금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가 올해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에선 상주가 이제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 네. 몇 안 되는군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예, 이제 네, 한 10여 개
1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여 걸로 개 알고 정도. 있습니다.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복지 위기 가구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썼는데 이 위기 가구라는 게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건지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위기 가구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예. 첫째,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둘째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네.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네. 예,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또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예. 네, 또 주소득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예.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네, 또 8번째로 실직이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네. 네,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고 해서요, 이혼이나 단전, 또 노숙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네. 자살 고위험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기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그 수원의 세 모녀 사망 사건도 그렇고요. 비슷한 사례가 꽤 있었는데 이 복지 위기 가구 발굴과 현황 파악이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가구 파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예. 위기가구 발굴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예. 2개월 단위로 연 6회 상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특히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자, 네.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 가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내에 이 발굴 관리 시스템이 있긴 있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굴하지 못한 위기 가구,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눈여겨봐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자, 일반 시민이 쉽게 위기 가구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어떤 힌트가 될 만한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자주 보이던 이웃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다든지, 예. 이웃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장기간 쌓여 있는 경우, 전기요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가구, 네. 단전 혹은 단수 가구,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 은둔형 외톨이 등 특히 1인 가구라면 고독사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모텔 등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분이라든지 월세 등 장기 체납자의 경우에는 위기 가정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웃이나 주민이 복지 위기 가구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이제 주어지는 포상금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이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포상금은 상주 화폐로 지급하며 신고건당 5만 원으로 1인 연간 최대 6건 3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예. 신고했다고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급하는 거군요. 네. 예. 지급 제외 조건으로는 기보호 중인 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가족 등 친족이 신고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이나 이통장, 복지 관련 종사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예. 신고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예. 유선이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주시 희망톡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건당 5만 원, 1인당 네. 최대 6건까지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받은 그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상주시에서는 신고받은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함께 직접 가정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상담 결과 도움이 필요한 분은 긴급복지 서비스 신청하여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안정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네. 보장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이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좋은 이웃들 사업 및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한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간략히 좀 전해 주시죠. 네, 복지 위기 가구 해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위기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이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웃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자세히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상주시청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요. 네. 예. 자, 우리 사회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시 서명옥 희망복지팀장이었습니다.